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진화학자 장대익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저는 인류가 어떻게 유일하게 수많은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초사회성,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배려심, 인간의 공감력, 인간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런 인간의 초사회성이 문명을 만드는데 중요한 정신적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이 초사회성 때문에 복잡해지게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금 너무나 저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잘 길들일 것인가, 인지 능력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인간 본성 길들이기입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팬데믹의 역사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간 본성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인간의 인지 능력, 인간의 공감 능력, 인간의 어떤 다른 집단을 향한 어떤 혐오감, 배제감, 그리고 이런 어떤 경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길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인포데믹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팬데믹은 인포데믹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포데믹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조어입니다. 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스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우왕좌왕했고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때 어떤 한 연구자가 특히 잘못된 정보가 막 사람들 사이에 전염됨으로써 사회가 대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은 바이러스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인포데믹입니다. 팬데믹이 어떻게 인포데믹을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소금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어떤 교회가 분무기로 이제 소금물을 입에다 뿌리는 그런 의식 같은 걸 함으로써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이 소금물이 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집단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의 원상이 됐었죠. 저런 현상은 잘못된 정보가 적어도 저 공동체 안에서는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엄청나게 퍼짐으로써 결국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 피해를 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인포데믹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정보가 불확실할 때, 혹은 정보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우길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왜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태를 잘 판단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조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라는 연구자가 1950년대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선분을 한번 봐보시죠. 그 길이를 잘 보시고요. 이 ABC라고 써 있는 이 선분의 길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길이가 맨 왼쪽에 있는 이 선분의 길이랑 일치할까요? 피험자들이 지금 한 6명, 7명이 그러니까 실험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맞추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 있는데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번 잘 보시면 뭔가 골똘히 보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도 당연히 A라고 맞춰야 될 겁니다. 그죠? 뭐 이거는 어떤 교육을 받았든 간에 상관없고요. 누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일종의 짜고 치고 하는 겁니다. 다 조교들이에요. 저 사람만 실제로 실험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한 라운드를 돌 때는, 두 라운드 돌 때, 한 세네 라운드를 돌 때는 당연히 선분의 길이에 정확한 길이를 다들 맞췄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조작했냐면요. 나머지는 다 짜고 저 사람만 모르게 C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이 실험에 대해서는 C라고 얘기한 겁니다. 혹은 B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순간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걸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A라고 맞추셔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실험의 결과는 C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우에 적어도 이거 C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70% 정도나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뭐 망막에 미치는 상을 비교해 보면 자동으로 A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연구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우기면 나도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재미난 연구는 한 발짝 더 나갔는데요. 지금 여기 이 정답은 A지 않습니까? C라고 막 우기다가 조교가 B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조교도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답을 맞출 확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오답을 주장했을 때는 정답에 이르는 그 비율이 적었지만 오답들을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구나 하면서 일종의 압력을 덜 받는 거죠. 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고전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듣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걸 막 자꾸 흔들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따라서 막 자기 의견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팔랑귀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팔랑귀예요. 근데 사실 이 실험이 말이 되는 얘기는 누가 뭐라고도 A야. 저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서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적응적인 거예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불장군으로 혼자 결정한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남의 영향을 받고 남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죠? 그 남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동조 현상은 실제로 우리 팬데믹 한 상황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아요. 마스크 구입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전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줄을 섰고요. 그리고 꼭 굳이 오늘 사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가서 막 왜 못 사냐고, 왜 나한테 안 파냐고 그렇게 소리 질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내가 마스크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그걸 사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내가
지금 시점엔 필요하지 않아도 남들이 사니까 나도 저 줄을 서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동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스크 대란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아주 선진국답게 해결했죠. 우리나라에는 그 어디도 이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백화점이나 아니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큰 상점에서 물건이 동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 그 다음에 멀리는 미국과 유럽을 보면 뭐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화장지 같은 것이 동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여러분, 화장지가 왜 필요할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 왜 화장지를 그렇게 사재기를 해야 했을까요? 마스크의 필터와 화장지를 만드는 그 재질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화장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뭐 자랑해서 인증샷을 하기도 하고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점점 그런 현상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전 사회에 퍼지게 되는, 그 공동체에 퍼지게 되는 동조 현상의 한 사례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것은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보수이거나 정치적으로 진보인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보수라고 칩시다. 진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듣나요? 여러분이 보수라면 여러분 주변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나요? 잘 그렇지 않죠. 그게 고착화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양극화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반향실 효과,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소리를 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반향을 나에게만 해주는 밀폐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결국 나인 거예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비슷한 사람하고만 서로 얘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특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듣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과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되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래? 라고 인지적 부담을 가지고 그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종의 인지적 구두쇠 같은 거죠. 그런 어떤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와 우리 잘났어,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맞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반향실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그거를 더 부채질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SNS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 뭐 상품을 백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SNS에 들어가서 막 보면 막 백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속 백 광고가 들어와요. 뭐 비슷한 상표 광고도 들어오지만 또 다른 상표 광고가 들어오면서 너 이거 관심 있지 않니? 뭐 한번 봐라. 뭐 세일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SNS가 사실 AI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여러분이 어떤 데 클릭을 했는지, 어떤 스토어에 가 있는 어떤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샀는지, 온라인 구매에 해당되겠죠. 혹은 카드 내역 같은 것이 이제 정보로 전달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선호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용자는 50대 여성인데 명품백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고 지난주에 무슨 똥을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명품 광고가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 나는 명품 광고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사실 명품 그냥 우연히 샀을 뿐인데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과거에 했던 선호를 바탕으로 해서 필터링 해주는 버블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SNS 상의 나의 위치는 상당히 필터링 된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뭘 선호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100번 정도만 클릭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뭘 선호하는지는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게 추천을 해주죠. 300번, 400번, 500번 정도를 하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이게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정보들을 수용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혹은 정보를 거부하고 이런 어떤 정보 처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의 절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친 5명. 제가 지난 강연에 말씀드렸던 비밀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한 5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5명을 한번 배치를 마음속으로 해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절친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들과의 관계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죠. 자,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이 도식의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왼쪽은 그 친구들, 절친들끼리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친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5명이 있다면 5명이 전부 다 서로를 잘 알고 심지어 다 좋은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닫힌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죠. 그죠? 다 친구니까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친구가 5명이라고 치면 지금 2명밖에 안 나왔지만 5명으로 치면 극단적으로 그 5명이 서로 전혀 모른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네트워크가 닫힌 구석이 하나도 없죠. 다 열려 있어요. 자, 열린 네트워크, 닫힌 네트워크라고 봅시다. 이거를 이고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누구나 이 이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서로 잘 아는지.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서로 친구들끼리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절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고 절친인데 절친인 친구가 5명인데 그들끼리는 전혀 모른다? 이거는 약간 비밀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친구면 이 친구도 이 친구한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체로 보면 반쯤 닫혀 있고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근데 극단적으로 완전히 닫힌 네트워크하고 그다음 완전히 열린 네트워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세돌 알파고 대구에서 알파고가 승리할 거를 예측했을까요? 정답을 맞추게 됐을까요?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트워크가 활짝 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네트워크가 활짝 열린 사람은 네트워크의 밀도가 되게 낮은 사람이고요, 네트워크의 밀도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닫힌 친구들끼리 서로 다 아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실,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잘 모르겠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정답에 이를 확률이 높으냐면, 저희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사람일수록이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활짝 열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은 그 5명 친구들이 전부 다 자신에게 다른 혹은 다를 수 있는 일종의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는 모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네트워크의 밀도가 되게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끼리 서로 다 아는 그룹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5명이 나한테 인풋을 주지만
나한테 입력을 주지만 사실 그 입력이라는 것은 단 하나죠. 거의 하나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친한 사람이니까 의견을 일치가 될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조 현상이 일어나려면 이런 네트워크의 밀도가 되게 높은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촘촘하게 서로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잘할 때 사실은 동조 현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확 결과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왜 사람들은 되게 많이 따라다녀요. 정치인들 중에 왜 소위 말해서 가신 집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이 움직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뒤에 따라다닙니다. 뭐 어디 TV 출연했다 그러면 막 준비팀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적잖은 사람들이 정말 일반인들과는 정말 다른 말도 안 되는 현실 인식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그걸 못 느껴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인풋들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냐가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네트워크가 열려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가 닫힌 사람들은 200명이 모여도 똑같이 서로에게 서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인풋을 줘도 하나의 인풋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인 인풋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트워크에서 밀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들이 막 돌아갈 때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이론과 자기 자신의 믿음과 일관적인 믿음들만을 받아들여요. 현실에는 반대 사례가 있어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자기 주변의 네트워크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인포데믹을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네트워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이 얼마나 다양한 친구들인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너무너무 친해서 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그런 건가, 아니면 조금씩 다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네트워크를 뭐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네트워크 말고 다른 네트워크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정서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인포메이션 정보의 에피데믹, 그래서 인포데믹, 정보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대조를 이뤄서 이모션 에피데믹, 정서 혹은 감정 전염병, 감정의 집단 전염, 이걸 제가 이모데믹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붙여본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팬데믹은 인지 편향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의 편향을, 부정적 정서의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하고의 투쟁사입니다. 우리가 뭐 그 전염병으로부터 이겨냈기 때문에 아직 멸절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감염병이 이 전염병이 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그죠? 인구의 막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병원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진화시켰죠? 맞습니다. 면역 체계를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항체 반응을 일으키죠. 항원이 들어오면, 그죠?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음에는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라도 큰 손상을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19가 그런 항체 반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못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거 만들면 뭐 좋지 않느냐? 하지만 너무나 이 감염병이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는 몸속에 있는 항체 반응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항체 반응 뭐예요? 일단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들어왔을 때 일종의 사후 장치예요. 근데 사전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감염병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버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동 면역계라고 합니다. 행동 면역. 우리가 그 원인으로부터 일단 회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들이 막 창궐을 한다, 전염병이 창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단 조심하죠. 일단 조심하고요. 일단 피해요. 감염병인 것처럼 보이고 감염병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피합니다. 이런 행동 면역계가 작동하는 거죠. 혐오가 일어나고 심지어 배제도 일어나고 그리고 경멸도 일어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경멸한다. 뭐 감염병을 경멸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염병에 걸린 사람을 경멸한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경멸의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추스릴까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떨어져 있고 싶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혐오나 경멸이나 배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행동 면역계예요. 그리고 그 행동 면역계의 작동은 우리가 수렵채집,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또 지금 현대 와서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보면 실제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그런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들, 신체 장애인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심지어 비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혐오가 올라갑니다. 지금 그 혐오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팩트를 말씀드리면 심지어 비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혐오감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 뭐 노인들이나 신체 장애인들한테 혐오감이 생기는 거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전염병에 취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옮을 수 있겠지, 옮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만은 뭐냐? 연구에 따르면 비만도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분포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비만인 경우에도 사실 전염병과 상관없는데도 혐오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 전염병이 창궐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테스트해 보니까 복도에서 한쪽은 그냥 적게 했어요.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거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곳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 문항지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뭘 보여줬냐면 손 소독제를 보여줬어요. 손 소독제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지금 청결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한 다음에 이 보수적인 성향이 더 증가하는 것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큐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행동 면역계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났습니다. 없던 거였어요. 혹은 간과된 거였어요. 혹은 눌려있던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점점 전 세계의 팬데믹이 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라고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면 사람들이
감염되다, 심각하다, 공포, 안타깝다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짱깨라는 표현이 얼마나 사실은 이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딜 갔는데 우리 보고 야 눈 찢어진 동양인들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차별의 언어인데 우리가 중국인을 차별할 때 짱깨라는 용어를 즐겨 써요.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잘못된 건데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누가 쓴다 그러면 야 그런 용어 쓰면 어떻게 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눌렀을 거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종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런던에서 어떤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학생이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길거리 가다가 저렇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저 가해자들을 보세요. 가해자들이 원래도 저렇게 이렇게 막 동양인들 패고 다니고 그랬던 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인종주의가 막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쟤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 쟤들 우리가 다르다는 거,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방아쇠가 당겨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모대목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감정의 집단 전형 같은 거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뭐 병원체들이 막 창궐하고 그래서 전염병 그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날 때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병원체를 달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공동체도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그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그 구분법이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전염병들이 창궐한 지역일수록 집단성이 강합니다. 자, 그런 연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건 어쩌면 수렵채짓기 농사 지으면서 잘 적응된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하나의 반응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글로벌리 다 연결되어 있고, 그죠? 누군가를 지금 인종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다 부메랑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규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집단 전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의 작동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좀 잘 확립된 이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연구자가 계세요. 교수님이 계신데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지난 30-40년에 인지심리학의 연구를 종합을 해서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고하는가, 이런 연구 결과를 책으로 하나 묶으셨어요. 이 책 이름이 Thinking Fast and Slow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 시스템을 굴러간다는 겁니다. 시스템 1과 2가 있는데 시스템 1은 직관과 감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빨리, 뭐 틀릴 수 있지만 굉장히 빨리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도 거기에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 빠른 작용이 있는 반면에 시스템 2는 뭐냐면 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1, 2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때 의사결정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해야 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밤에 긴 물체를 하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잠깐 빛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놀래고 보죠. 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한 5분 동안 보니까 뱀이 아니에요. 그럼 뱀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조금 시간 낭비했지만. 자, 근데 실제로 뱀이라고 생각해봐요. 5분 동안 내가 뱀이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물려 죽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빠른 작동, 직관적으로 정서가 막 일어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우리에게 빠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 1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스템 1, 2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자,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시스템 1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빠르니까요. 그리고 즉각적이니까요. 인지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아까 뱀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작동하는 것은 시스템 1이에요. 감정과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도 우리 같이 교양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팬데믹이 오면 외국인 혐오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인 사람 싫고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 이게 시스템 1의 작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결론이겠죠. 자, 다시 공감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이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만, 너희들은 모르겠어, 우리는 살아야겠어, 그리고 다르게 생긴 사람,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말해서 포스트 팬데믹 하게 한 상황에서 정치는 점점 더 국가주의로 갈 것이고, 경제는 점점 더 보호무역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기 안으로 움츠려지는 거죠. 그동안에 인류가 발전했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에요. 일종의 공감의 구심력이 막 크게 작동하는 시기예요, 지금. 자, 그때 공감의 구심력, 원심력을 생각해 보시면 공감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공감의 3단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친구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정서가 막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너무 안쓰러워요. 그죠? 공감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혐오. 거기서부터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왜냐면 그러면 걸릴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만나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친했던 친구를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죠?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공감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서도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만나지 않으면서도 그 친구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의 해결책이 사실 공감이죠. 공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만나지 않고도 거리를 두면서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역지사지를 해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도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우리 팬데믹 한 상황에서 이모데믹을, 혐오와 배제,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 경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타자에 대한 공감밖에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메르스 때 순창에 있는 장덕마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저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막 라면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이제 일부 통로를 통해서만 음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 동네가 아주 그 상황에서 메르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고통을 경험했던 거죠. 그분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확진자들을 낙인을 찍지 마라. 우리 동네가 그렇게 봉쇄를 당해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 그러면서 힘내라 라고 공감력을 발휘하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여러분 달빛 동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구에 확진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구와 광주는 여러분 지역 라이벌이라고, 지역적인 색이 아주 강하고 서로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광주에 있는 분들이 대구를 돕기 시작합니다. 대구 의료진에게 장어 덮밥인가 이걸 보내고
응원하고 우리 동맹을 맺자. 달빛은 달은 대구겠죠? 빛은 빛골 광주겠죠? 서로 일종의 연합을 맺어서 서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해 주죠. 되게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 공감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이러지 않습니까? 대체로 우리 들어오지 마라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진은 호주에서 동양인들에 대해서 야 니들이 바이러스야 그러면서 막 돌 던지고 막 때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동양인들이 나오죠. 옆에 보면 호주 사람들도 같이 일종의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 입장이라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괴롭겠구나. 우리가 나서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공감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캠페인에 대해서 취지에는 100% 당연히 동의하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필요하고요. 자, 근데 저는 조금 이 용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죠? 공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타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서로 좁히는 일이에요. 원래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이 얼마나 친밀한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썼었어요. 사회적 거리가 좁다는 것은 서로 친밀하고 서로 관계가 돈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전염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쓰고 서로 이야기하면 걸리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죠. 자, 우리는 오히려 사실은 이 물리적 거리는 넓히면서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노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소외당한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겠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분들 정말 힘든 거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하는 심리적인 어떤 상태는 없거든요. 외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라도 그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고안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용어를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지금 그냥 거리두기라고 얘기하거나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WHO는 공식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의도적으로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강연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지능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 되는데요. 서로 거리가 좁게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SNS를 보세요. 우리의 과학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그 사람의 경제 상태를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도 과학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팬지는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서로 만지지 않고도 터치하지 않고도 실제로 학교에 학생이 오지 않고도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 과학기술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그걸 작동하게 하는 거죠.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비대면 관련된 온라인 툴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공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국민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 그다음에 새로운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막 발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근데 결국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감이에요. 근데 공감을 하지 않으면, 공감의 반경을 유지하거나 더 넓히지 않으면 우리 인류에게 해답이 없는 거죠.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에 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해요. 어떤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인류 전체의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무슨 아시아와 이 뭐 유럽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의 적이에요. 우리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만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여행 못 갑니다. 해외여행 못 가요. 미국이, 유럽이 계속해서 확진자들을 양산해낼 때 우리만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공감의 반경을 넓혀서 그들을 돕고, 확진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돕고, 함께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게 바로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팬데믹을 이길 힘은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 더 우리끼리만 챙기게 되고, 점점 더 뭔가 이기적이 되는 그런 집단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건 답이 아닌 거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한 당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이 공감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장대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